자, 개강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현장 강의도 개강이고 온라인 강의도 개강인데 첫 수업부터 시는 이렇고 소설은 이렇고 막 이런 것보다는 요즘에 수능 국어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방향으로 공부합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게 시 3작품, 10작품, 100작품 배우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온라인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이 개강에서 지금 보면은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이미 마감이죠. 여기 앉아있는 학생 숫자만큼 못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인 줄 알아야 돼. 지금 뒤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또 이만큼 있는데 온라인 친구들도 이 현장 분위기 그대로 느끼면서 의지를 다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수험생 됐잖아요. 수험생이 딱 되니까 마음이 어때요? 심란해요. 그렇죠. 심란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어때? 떨려요? 일단은 수험생이 된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축하받을 일이야. 왜냐면 이제 1년만 쎄 빠지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들 할 수가 있죠. 지금 밖에 있는 선생님 조교들, 아까 조교들이 막 책 나눠주고 했죠, 현장에서. 그 조교들이 이제 선생님 제자들인데 한 친구는 이제 경희대학교, 한의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한 친구는 뭐 서강대학교에 합격하고 또 한 친구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뭐 이랬어요. 너무 좋대.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3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1년만 공부하면은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마인드를 바꿔먹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심란함도 좀 사라지고. 알겠나요? 자, 일단 수능 국어 올해 출제 경향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국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건데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뭐 온라인 친구들이나 오프라인 친구들이나 선생님 알고 수업을 듣는 걸 테니까. 자,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어. 2020학년도 입시는 국어 점수가 당락을 결정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2019학년도 입시가 그랬지. 내년 입시가 이제 2020 입시인데 2020학년도 입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경향 자체가 국어가 좀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이런 멘트를 달아놨어요. 자, 작년 수능 국어, 이제 작년이라고 할게요. 작년 수능 국어 어떻게 나왔대요? 어려웠대요? 자, 양심적으로 현장 강의 양심적으로 손 들어봅시다. 나는 올해 수능 국어 시험지 뽑아서 시간 재고 풀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몇 명 있어? 온라인 손 들어보세요. 저거 봐, 없잖아. 미친 사람 같죠. 저 온라인에 저 카메라 뒤에 이제 수만 명의 학생들이 보고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수험생활 딱 들어가는 순간 올해 수능 국어가 어렵다 뉴스에서 엄청 떠들어대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얼마나 어렵길래 얼마나 어려웠길래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치? 자, 일단 올해 수능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신문기사에서 불국어 이렇게 많이 봤을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를 들면은 수학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정 표준 점수예요. 다 맞은 친구들, 이과 학생들이 이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이과 학생들 올해 수능에서 다 맞은 친구들이 표준 점수가 133점. 문과가 139점. 이 정도였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 맞은 친구 표준 점수 몇 점이게? 180? 선생님이 키가 180 정도 돼요. 표준 점수 180이라는 점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표준 점수가 150이 떴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잘 비교해봐. 예를 들면 이과 수학이라고 치자. 이과 수학 다 맞은 애보다 국어 다 맞은 애가 몇 점이 높은 거야 이게? 17점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은 원래 정시모집 기준으로 수학이 수능에서 2등급이 나왔어.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못 가는 거야. 특히 이과에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2등급이어도 국어를 다 맞은 친구들은 서울대 합격할 수가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 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올해 수능이 이랬다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너무 다행이다. 내가 시험 볼 때 저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니네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올해 이제 내년 수능인 거잖아. 내년 수능. 그죠? 내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선생님 생각엔 없어요. 왜 없냐면은 거의 최초의 일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평이 뭐 하는 데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위원장께서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은 절대로 이렇게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놓고 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얼마나 쌍욕을 먹겠어. 그죠? 굉장히 부담, 우리 잘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년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국어가 갑자기 되게 쉬워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영어가 뭐야? 절대평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변별력을 둬야 되잖아? 근데 수학적으로 그 변별력을 옮기기에는 나라 입장에선 부담이 있는 거야. 왜? 수학은 사교육 유발 1위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을 수학으로 확 옮기기는 좀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비중을 이제 국어 쪽으로 옮기는 게 가장 부담이 없었던 거지, 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년 수능은 2009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이에요. 항상 교육과정이 바뀌는 해의 마지막 수능이 어땠어?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처럼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국어가 확 쉬워지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때야 돼? 올해 어려웠으니까 내년 이렇게 안 낸대. 내년 쉽다는 얘기잖아. 대강하지 뭐. 망하는 거야. 무조건 시험은 어렵다고 가정하고 수험생활을 해야 되는 거겠지,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국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요즘에 국어가 어느 정도나 중요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이 정도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주요 대학들 한번 볼게요. 목표 대학들이 다들 있을 거 아니야? 어디 가고 싶은가? 어디? 경희대학교. 무슨 과? 호텔경영학과. 훌륭합니다. 한가인이라는 배우가 거기 나왔죠. 어디 가고 싶어요? 고려대학교. 무슨 과? 아직 과는 모르겠지만 일단 고대를 너무 가고 싶어? 그건 아니지만 갔으면 좋겠어? 그래요.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대학이 있을 텐데 잘 봐요. 주요 대학들을 보면은 고려대학교 국어 반영 비율이 35.7%나 돼요. 원래는 한 25% 정도였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넘어가면서 비중이 확 뛴 거지, 국어가. 그죠? 수학하고 비교해봐도 반영 비율이 똑같지. 서울대학교는 국어 반영 비율 33.3%. 요 정도. 연세대학교 33.3%인데 성균관대는 미쳤어요. 성균관대 중앙대는 문과 국어 반영 비율이 40%야. 굉장히 높죠. 그치?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정도는 사실은 수험생활 시작할 때 알고 있어야 돼. 아, 내가 목표 대학이 어딘데 국어 몇 프로, 수학 몇 프로 이 정도 반영하는구나. 이거 사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과지. 아, 목표 대학. 서울대. 아, 훌륭하다. 국어 반영 비율은. 아, 이거야 바로. 이거 만나봅시다. 그렇죠. 이과 서울대 국어 반영 비율 33.3%예요. 굉장히 높죠. 그지? 고려대학교도 31.25%. 원래 이과에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20에서 25% 내외였는데 역시 영어 절대평가의 영향으로 국어 쪽으로 비중이 확 옮겨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특히 이과 학생들 잘 들으세요. 원래 이과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냐면은 일단 뭐부터? 수학부터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과학 탐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남으면 뭐 국어 영어 조금씩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비중 잘 보시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탐구보다 국어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서강대만 해도 거의 반영 비율이 2배죠. 과탐의 2배. 서울대학교도 과탐보다 훨씬 반영 비율이 높지.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도 국어를 수학만큼은 아니더라도 수학 다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수능 국어 어렵다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요즘 수능 국어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들 평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던 학교 시험이랑 많이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요즘 수능 국어의 서울대 자꾸 이렇게 불러주다 보면 서울대 갑니다. 이건 뭐예요?
술 마셨니 어제? 강한 남자 헛개차 이렇게 써있네요. 야 훌륭하다. 요즘 수능 국어 어떻게 변하고 있죠? 특징이 뭐 있을까? 화작이 어려워져요.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지? 왜 어려워진대? 길어져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죠? 학교가 어딘가요? 동탄예당고등학교. 모르겠어요 어딘지. 이름이 뭔가요? 김윤수. 자, 온라인 김윤수 학생이 서울대를 갈 겁니다. 온라인 학생들도 마음속으로 열심히 빌어주시고 김윤수 동탄예당고 서울대 간다. 네, 이런 식으로 장난쳐고 진짜로 거기 딱딱 간 친구들 많아요. 그죠? 사실 그 전과목 만점자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나왔는데 전과목 만점 전국 수석이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 보고 나서 국어가 1등급이 아니었어. 국어가 뭐 2등급, 뭐 수학도 1, 2등급 왔다 갔다. 영어는 1등급이었다. 등급만 나오잖아. 그리고 탐구도 뭐 1등급, 2등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자꾸 넌 된다, 할 수 있다 막 격려하고 막 했는데 사실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니 6평 끝나고 지금 이 정도인데 뭔 연대 의대를 가? 라는 생각 솔직히 했어. 가르치는 입장에서. 연대 의대가 목표였거든 그 친구가. 그렇게 의대를 가려면 속으로는, 겉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넌 갈 수 있어. 넌 연대 의대 가서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나 좀 나중에 치료해줘라. 막 이렇게 했었어. 속으로는 의대 가고 싶어? 3년만 더 해봐. 사실 이런 생각을 너무 못했지. 근데 애들 하도 가르치다 보면은 걔 마지막 점수가 어느 정도일 거라는 게 이제 대강 짐작이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 진짜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했는데 와, 얘가 수능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자기 이제 수능 잘 본 것 같다고 얘기하고 딱 점수를 얘기하는데 수학 100, 국어 100, 탐구 50, 50, 한국사 1, 영어 1. 이게 이제 전과목 만점이죠. 그리고 진짜로 걔는 이제 투과목 선택을 안 해서 서울대 의대에 지원했어도 사실 되는 건데 투과목 선택을 해야 되잖아. 서울대 의대는. 연대 의대 수석 6년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 친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야, 애들 능력을 내가 재단할 게 아니구나. 무궁무진하구나 애들 가능성이. 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 그래.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알겠죠?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공부하되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는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영역 간의 융합 출제가 많아졌다라는 건 여러분들 실제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그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봤을 거야. 내신과 다른 형태의 긴 지문들. 이런 식이죠. 올해 수능 시험지를 보여드릴게요. 작년 수능이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화법과 작문. 내신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게 융합 지문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죠. 지문의 길이도 길고 문제 개수도 많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도 학교 내신에서는 문법 단독으로 보기박스, 보기박스, 보기박스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거지. 지문형 문법 문제. 이게 최초의 일은 아니에요. 올해 최초로 벌어진 일은 아니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 그리고 이제 문학 융합 지문들. 이게 이제 뭐냐면 올해 수능에 출제됐던 건데 가는 소설이고 나는 영화 대본 시나리오예요. 이런 식의 융합 지문. 내신에는 사실 이런 지문이 많이 출제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융합 지문의 문제가 뭐냐면은 내신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야. 국어 영역이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 좀 다른 형식으로 출제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사실 융합 지문은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좀 생소한 거야. 여러분들 시험장에 딱 가면은 국어 영역이 왜 중요한 시험인지 알고 있죠?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국어가 몇 교시야? 1교시입니다. 1교시에 만약에 쭉 열심히 푸는데 한 35번 풀고 있는데 종쳤어. 그리고 나머지는 냅다 다 찍었어. 2교시부터는 제정신으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교시를 깔끔하게 넘겨줘야 되는 건데 이런 지문이 출제되다 보니까 사실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문의 형태 자체가 낯설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좀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 알죠? 한글이니까 읽을 수는 있어. 지문에 읽을 수는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입력이 안 되고 튕겨나가는 거야. 글씨는 읽고 있으나 내용이 머릿속에 박히질 않는 거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 이런 융합지문. 그래서 여러분들 융합지문에 대해서는 내신과 별개로 좀 준비를 하셔야 돼. 알겠죠? 수업 시간에 다 할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의 길이가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졌죠.
방금 전에 융합 지문 하나 봐봐요. 원래 이게 내신 시험이면은 글씨는 안 보여도 돼. 지문이 여기서 시작되면은 쭉 지문 쭉 가다가 지문이 이쯤에서 끝나고 이제 문제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문을 잘 보면 시작 쭉 세 바닥이 다 지문이란 말이야. 이런 식의 긴 지문들. 그리고 비문학 지문들도 역시 올해 수능에 출제됐던 그 우주론과 관련된 과학 지문. 뉴스에서 봤죠. 지문이 시작해가지고 쫙 이어지는데 이 내용이 과학적인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거기다가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나 딸려 있는 거지. 거기다가 이 31번 뉴스에 나왔던 그거 평가원장께서 특히나 31번 같은 건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시작이 여기인데 쫙 가서 문제 끝이 여기예요. 한 문제가 한 바닥. 이런 게 출제가 돼버리는 거야. 내신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요즘 국어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서울대 문제가 뭘까요? 까먹어요. 뭘? 앞부분을? 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 미련하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읽어 일단. 읽다 보면 머릿속에 계속 정보가 누적되면서 앞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꾸역꾸역 일단 끝까지 읽어. 이쯤에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계속 이어져. 일단 읽어 끝까지. 아, 다 읽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1번 딱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다시 가자. 그러고 쫙. 다음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다시 한번.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실제 올해 수능 처음부터 끝까지를 시간 안에 완벽하게 풀어낸 학생들이 30%가 채 안 된다 그러지.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시간 안에 완벽하게 딱 푼 거고 한 7명 정도는 뒷부분 시간 없어서 냅다 찍거나 또는 끝까지 풀기는 했으나 뒷부분은 시간에 쫓겨가지고 대강 보면서 풀었거나 이런 친구들이라 이거지. 그래서 시간 관리도 국어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잘 하셔야 돼.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 어떤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지문이 길어졌죠. 그러면 시험지 페이지 수가 늘어났나요? 국어 영역 페이지 수 몇 페이지게? 이런 걸 의외로 애들이 생각 별로 안 해보더라고. 해답은 서울대가 알려줄 거야. 국어 영역 몇 페이지까지 있죠? 25페이지까지? 너 내년에 25페이지까지 풀어요 꼭? 페이지는 16페이지까지니까. 그치? 뒤에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막, 잘 들으세요. 16페이지까지인 건 그대로야. 그럼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 그럼 문제 수가 많아졌나요? 한 지문에 6문제나 있는데? 그렇지 않아. 기존하고 비교하면, 기존의 기출문제와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기존에는 짧게 주고 3문제, 또 짧게 주고 3문제, 이런 식이었다면, 그 두 개를 합쳐갖고 길게 주고 그 밑에 6문제, 이렇게 깔아버리는 거야. 야, 생각해보면 똑같지. 짧게 셋이나 길게 6이나 똑같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짧게 셋 이럴 땐 잘 풀어. 근데 길게 이렇게 주면은 잘 못 풉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활자 세대가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깨알 같은 글씨 막 신문 사설 같은 걸 스크랩해서 읽고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미디어 세대죠. 영상이 익숙한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긴 글을 읽다 보면 지쳐버리는 거야. 이런 지문이 몇 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진짜 읽다가 끝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문 독해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이런 것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비문학, 독서 영역이 유달리 어렵게 출제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텐데 봐봐요. 올해 수능 국어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10문제예요. 이 중에서 네모칸 쳐 있는 8개의 문제가 다 독서 영역, 비문학이야. 그럼 네모칸 안 쳐 있는 2개는 뭘까? 15번, 13번. 이 두 문제는 다 같이 영역이 어딜까? 다 같이 영역 어디예요? 문법.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문법, 비문학 이쪽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국어 영역은 크게 봤을 때 세 덩어리잖아요. 화법, 작문, 문법, 화작문이라고 하지. 이 세 영역 합쳐서 몇 문제야? 15문제야. 그리고 문학 15문제야. 그리고 독서 영역 15문제야. 그래서 45문제 80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올해도 독서로 애들을 작살내겠다. 역시 올해도 비문학으로 애들을 작살내겠다. 이렇게 출제할까요? 아니야. 사실 평가원에서는 화작문, 문학, 비문학을 균형 있게 출제하려고 노력하겠지. 난이도 안배를 어느 한쪽에다 몰아놓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애들은 비문학에서 매년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참 특이한 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국어 하면은 뭐 어디를 제일 많이 배웠지? 문학을 제일 많이 배웠죠? 근데 문학은 오답률 10위 안에 단 한 문제도 들어가지 않죠. 이유를 니네가 말한 거야. 문학은 학교에서 평상시에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비문학에 비해서 잘하는 거야.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를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막 글 읽는 방법, 문장 읽는 방법 이런 거 제대로 배워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런 이유예요, 사실은. 비문학만 유달리 매년 어렵게 출제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문학을 더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이 사태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던 여러분들 선배들이 상대적으로 비문학에서 선방을 했어요. 작년 제자들이 비문학 쪽을 잘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오른쪽이 이제 선생님 책에 있던 거고 작년, 왼쪽이 이제 수능 시험지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다뤘었냐면은 최고난도 비문학이라는 선생님 강의에서 여기서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이 배웠던 수업이에요. 그래서 뭘 다뤘냐면은 뭐 채권자, 채무자, 얘가 빚 못 갚으면 강제 집행 이런 내용을 다뤘었어. 근데 수능 비문학 첫 지문이 채권자, 채무자, 빚 못 갚으면 강제 집행 이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이럴 경우에 문제는 물론 달라. 글 읽는데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이거 수업할 때 선생님이 돌아버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채권, 채무의 의미를 애들이 잘 몰라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지 채권자인가 빌린 사람이 채권자 이런 걸 헷갈려요. 그 선택지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채무자의 경우 뭐 어쩌고 기간 내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 어떤 말이 여러분들 눈에 걸려? 변제 이런 말. 어휘력이 얼마나 바닥을 치냐면 요즘 친구들이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견해를 어쩌고저쩌고 피력하였다. 뭐가 걸릴까?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력이라니요. 난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이제 한번 봤던 내용이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 비문학 쪽에서는 좀 선방을 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문이 악명 높은 이 지문이었죠. 수능에 출제된 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 비교해 가면서 쭉 간 건데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시즌 2에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하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이 내용을 다뤘었어요. 사실 문학 같은 경우엔 EBS에 수록된 원작이 거의 그대로 나오거나 그 원작의 다른 부분이 출제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만 비문학은 적중이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이 직접 작성하시는 글이기 때문에. 문학을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이 시를 한 편 써볼까? 그리고 출제를 할까? 그러지 않죠. 근데 비문학은 직접 쓰시는 글들이에요. 선생님 수업이 이때 어떻게 진행됐었냐면은 EBS 연계 지문이야 이게. 근데 선생님 책에서 더 비슷하게 나왔어. 왜냐면은 EBS 연계 지문의 원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문을 다시 써서 문제를 냈었거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게 무슨 적중의 신 이런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니야. 신영균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비문학 세 지문이 나왔는데 세 번째 지문이 이거였어요. 명제 관련된 거. 여러분들 되게 싫어합니다. 논리학 지문. 근데 이것도 역시 선생님 넘버 모의고사에서 명제 이 내용을 다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실로 따지면은 이 중에서 60%가 이제 1등급을 받았죠. 그럼 굉장히 결과가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강도 안 했는데 이미 이 강의실은 마감이었고 이 뒤에 이만큼 대기생들이 있는 거죠. 원래 1등급이 몇 %까지죠? 4%. 근데 여기서는 60%가 1등급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 뒤를 이어야 되겠다. 온라인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EBS 같은 경우에는 문학 연계율이 높습니다. 이거 잘 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직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EBS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나오면 그걸 이제 거의 분석적으로 씹어먹다시피 공부를 해야 되는데 EBS 연계 몇 % 되죠? EBS 연계 몇 프로야? 70%. 그런데 문학 쪽에 문학 체감 연계율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나라에서 발표하기로는 이래요.
교육과정평가원이나 EBS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은 올해 수능 국어의 연계율은 71.1%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EBS만 열심히 하면 70%는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명목 연계가 있고 체감 연계가 있어. 명목 연계가 바로 EBS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야. 71.1%. 체감 연계는 뭐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거. 여러분들 화법, 작문, 문법, 비문학은 사실 연계가 돼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직접 작성하시는 글이니까.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에 어때요? 원작을 훼손해서 출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 시 같은 경우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소설 같은 경우에 그 작품의 EBS 수록 부분 절반, 중략 수록되지 않은 부분 절반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잖아.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학 쪽에서 연계를 많이 느끼게 돼 있어. 실제로 올해 출제된 문학 지문이 6지문이었는데 그중에 한 지문 빼고 5지문이 EBS 수록 작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EBS 같은 경우에는 문학 중심으로 쭉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방향을 이렇게 잡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국어 점수를 빠른 속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 뭐부터 해야 돼요? 단어부터 외워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 수거, 듣기 연습도 해야 되고 뭐 구문독해, 직독직해 막 이러면서 막 독해 연습도 해야 되고. 근데 국어 공부할 때 단어부터 외우나요? 나 이제 수능 국어 공부할 거야. 단어부터 쫙 외워? 그렇진 않단 말이야 우리가. 국어 수거 외우나요? 그렇지 않잖아. 수학을 좀 배워야 되겠다면 뭐부터 하게 되냐면 우리가 기본 개념, 공식 같은 걸 배우게 되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처럼 단어를 외워야 되는 과목도 아닌 것 같고 수학처럼 공식이 단원별로 딱딱딱딱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를 애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두 가지에 걸려드는 학생들은 아무리 국어 공부해도 점수 안 오를 겁니다. 망할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로 망할 거야. 일단 첫 번째, 지문학습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어 영역 시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학이나 탐구는 시험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수능 있어요.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들어가면은 수학과 탐구 영역은 일목요연하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국어 영역은 딱 들어가면 한 줄 써 있어 시험 범위가. 뭐라고 써 있냐면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전범위 이렇게 써 있어요. 말이 너무 멋있어. 범교과적 소재를 사용한대. 근데 전범위래. 이게 무슨 뜻이죠? 시험 범위가 없다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시는 이거, 소설은 이거, 이게 나온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지문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공부한 지문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가 아니라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지문을 자기가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 현장 강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집에 갔어. 엄마가 오늘 국어 수업 가서 뭐 배우고 왔어? 라고 했는데 오늘 엄마 시 5개하고 소설 5개 합 10작품이나 배웠어. 그 다음 주부터 그 학원 안 가시면 돼요. 왜냐면 그 10작품 중에 한 작품이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0.1%도 채 되지 않아. 특히나 그게 EBS가 아닌 비연계인 경우에. 뭐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오늘은 시문학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고 낯선 작품을 대상으로 그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 왔어. 그리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배웠지.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 제자 중에 기억에 남는 학생인데 중학교 과정, 중학교 1, 2, 3 과정을 다 외국에서 다닌 거야. 뉴질랜드인가 호주인가 거기서 다녔는데 중학교 과정에 빵꾸 나면은 국어 영역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야. 딱 와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 공부할 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전 문학이 너무 안 됐던 거야. 고전 시가를 딱 보면 영어보다 훨씬 어려운 거야 이게. 다 외계어 같은 거지. 한문 많고 고어 표기 가득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걔한테 선물을 사주셨어. 그 책이 뭐였냐면 이투스 출판에서 나온 고전 시가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었어요. 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맨 앞에부터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뭐 하고 쫙 시대 순으로 나열돼 있어. 주제, 소재, 갈래, 특징, 이 시대의 작품 경향 쫙.
그거 다 읽는다고 해서 고전문학을 걔는 잘하게 되는 걸까? 그 중에 한 작품이 나오면 그게 딱 기억이 나서 문제를 술술 풀게 될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 쌤이 그 친구한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첫 장에 이름을 쫙 써놨더라고. 그래서 첫 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너 이 책 외우듯이 이렇게 공부해봐야 한 작품 나온다고 해서 너 기억도 못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학습이 돼야 됐던 거야? 고전 원문에 대응하는 방법, 고전 원문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고전 필수 어휘에 대한 학습, 이쪽 방향으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걔는 작품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집을 줄줄줄 읽고 있었던 거야.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문제 많이 풀면 되잖아요. 수학 선생님들이나 탐구 선생님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세요.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요거예요.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봐봐. 영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어 문제가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면 빈칸 추론 문제죠. 빈칸 추론 딱 해가지고 여기에 뭐 단어, 구절 막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이런 문제 애들이 보통 싫어하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애들이 많이 해보고 실제로 강의도 그런 강의들이 있죠. 그런데 국어 영역은 예를 들면 일치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너네는 그냥 읽고 푸는 거지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본 적 없잖아. 단적으로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경제 지문입니다.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버 슈팅 막 이런 나오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거의 포기해버려요. 이런 지문에 만약에 그래프 문제가 나왔다. 경제 지문에 그래프 문제 보통 몇 점짜리죠? 3점짜리로 많이 나오잖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쉽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단순히 여러분들 수험생활 시작한다고 해서 기출 풀래, 기출 3회독 막 쫙 하고 EBS 수특 나왔다, 수특 3회독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점수 오르는 게 아니란 얘기야. 맹목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방향으로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커리들을 쭉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이 친구의 시험지를 하나 보여줄 건데 이 친구는 뭐냐면은 원래 국어 영역이 4등급이었어요. 4등급. 선생님한테 배울 때. 현장에서 숙제를 걷어놨던 것 중에 얘 거를 남겨놨었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4등급인 친구였는데 올해 수능에서 얘가 몇 점을 맞았냐면 98점. 한 개 틀렸어요. 올해 수능,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지. 1등급 컷이 몇 점이었지? 84점이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4등급에서 98점으로 올랐어.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풀어도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 자기가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의해서 지문에서 답의 근거 다 잡아내고 그 다음에 지문 분석 정리 방법 가르쳐주면은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지문 분석 정리 자기가 스스로 딱딱딱딱 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친구가 수능에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틀렸지. 항상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보면 어떡하느냐? 채점 딱 하고 나서 에이씨 또 3등급이야 그러고 버리고 뭐 이런 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글씨는 안 보여도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총평, 내가 잘한 점, 이번 모의고사에 잘한 점, 잘못한 점, 그리고 영역별 평가, 화법 작문은 이랬다, 문법은 이랬고 문학은 이랬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별표 딱 쳐놓고 내가 앞으로 할 일 쫙 이런 정도의 분석력을 갖춰야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국어 영역을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 솔직히 없단 말이야. 앞으로 나랑 그렇게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해야만 하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수능국어 1등급을 노린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일단 첫 번째, 개념학습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개념학습은 철저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 시 한 편을 읽었어. 뭔 내용인지 다 내용 파악이 됐어. 또는 학교에서 배운 작품이 나왔어. 근데 선택지를 딱 봤는데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돼버리면 지문의 내용은 파악이 됐으나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개념어 중심으로 개념학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첫 커리에서 이런 걸 다루게 돼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거 한번 대답해 볼까요? 문법적인 개념인데 완전 필수 개념들인 거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개념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가 뭐죠?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머릿속에 반모음 첨가, 반모음이 첨가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야. 잘 봐 서울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반모음 첨가라고 하면 아 선생님 반모음은 이중모음의 재료로 쓰이는 이나 우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기여 발음상은 기여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양쪽 쫙 비교해 보면은 반모음 없던 애가 생겼죠. 이런 걸 반모음 첨가라고 하지. 이 정도까지는 공부가 돼 있어야 돼. 그게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개념이 빵꾸난 학생들이다. 개념 학습을 해야 돼. 잠군 단순화가 뭐예요?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군 단순화 그러면 이런 것들인데 고전문학에서 어두잠군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그다음 두 번째 영역별로 지문 분석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시는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다지 오늘은 시 5개를 배우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틀을 딱 가르쳐주면 어떤 작품이든지 이 분석법에 의해서 저희가 분석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왜냐? 맨날 주제 소재 받아 적고 앉아있다가 시험장에 가면 위시의 주제는 이렇게 나오냐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내신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수능 가면 박살이나. 수학하고 국어 다른 점 중에 이런 게 있어. 수학은 내신은 1, 모의고사는 4 이런 친구들이 적어요. 근데 국어는 내신은 1, 모의고사 3 이런 애들 되게 많습니다. 학습법이 좀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문제 유형별 풀이법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지문에서 본인이 27번의 답이 5번인데 이 부분과 연관된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알겠죠? 수업 커리 쭉 따라오다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기별로 어떤 부분까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1, 2월 달 동안 여러분들이 뭐 공부해야 되냐면은 1, 2월 안에 겨울방학 동안 전영역 필수 개념 학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출분석까지 끝낸다고 생각하면 돼. 한번. 우리가 이 현장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3월부터 6월까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까지는 이제 영역별 심화학습에 들어가셔야 돼. 전영역 한번 쭉 공부를 해봤더니 나는 문법이 좀 부족하구나. 나는 고전 시가가 좀 약하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심화학습 그 다음 EBS 수능 특강에 대한 공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8월달까지는 유형별 문제풀이 학습 그 다음 EBS 수능 완성에 대해서 좀 분석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파이널 과정에서 이제 전 영역 총정리 한번 쫙 하고 그 다음 실전 문제풀이에 들어가게 되겠지. 알겠죠? 그 다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때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수학이나 탐구는 파이널 과정에서 모의고사를 푸는 게 맞대요. 왜냐? 뭘 알아야 문제를 푸니까. 근데 국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은 그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모의고사 여러분들 언제부터 풀어야 되냐면은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즉시 내일부터 바로 모의고사 실전 연습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관리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진단 말이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강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 인강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선생님 수강생 중에서 2, 3등급으로 출발한 학생들 중에서 60%의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성적 다 이제 조사를 했어요. 1등급으로 올랐어요. 선생님 그러면 1등급인 친구들은 없나요? 있어요. 여기 지금 자 2학년 11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국어 영역 모의고사 1등급 손 들어보세요. 1등급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전과목 만점자도 여기서 나왔으니까 2등급이나 3등급인 친구들이 이제 국어가 필요해서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중에서 60%의 학생이 결론적으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친구. 여기서 수업 들었는데 선생님 저 뭐 어디서 수업 들은 초록색 체육복 입고 다니던 누구입니다. 왜 얘는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하냐면은 얘가 강의실이 워낙 크고 이제 꽉 차 있는 상태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초록색 체육복만 입고 왔어.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 동산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니나 본데 1년 내내 초록색 체육복만 계속 입고 왔어. 그래서 인상이 무슨 유니폼처럼 수업 듣는 유니폼 딱 기억이 나는데
얘가 선생님 수업 들을 때 3월 달에 70점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결국 수능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95점을 맞았대. 많이 올랐죠. 수능이 되게 어려웠는데 얘는 오히려 확 올라버렸으니까. 이런 게 기분이 좋아, 선생님은. 진짜 신영균 선생님 덕분이에요. 야, 요거 말고. 요거. 과탐이 조금 부족한 게 이과 학생이었나 봐. 과탐을 잘 못 봤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국어 표점 때문에 국어 표준 점수가 올해 수능 95점이었으면 작년 수능이죠. 95점이면 표점이 되게 높게 나오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정시로 서울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 거야. 수학도 거의 다 맞은 거지. 탐구 영역이 하나가 삐끗했어. 두 개 중에 하나가 삐끗했는데 국어 표점으로 그걸 다 뒤집어 엎은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울대에 진학할 점수가 충분히 되는, 그것도 정시 모집으로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오른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으냐, 이게 여러분들한테 희망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홍보성 멘트가 아니야. 8등급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 8등급이면 야, 8등급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은 알 거야. 국어 영역 진짜 열심히만 풀어도, 최선을 다해서만 풀어도 5등급, 6등급은 나오잖아. 8등급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한글을 아는 원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이제 8등급. 국어 8등급. 이렇게 말하면 또 온라인 친구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야, 인간적으로 열심히만 풀어도 8, 9는 안 나오잖아. 국어는. 수학은 몰라서 못 풀지만 국어는 열심히만 풀어도 맞힐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수능에서 97점을 받았어요. 한계를 들였어.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됩니까? 국어라서 돼, 이게. 왜냐면 우리가 모국어로 한글을 사용하고 있고 시험지 자체가 수학처럼 수식으로 쫙 그래프로 이게 아니라 다 한글로 써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는 쫙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그 자리일 수도 있는 과목이거든, 국어가 사실은.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거야. 내 친구는 국어학원을 안 다녀. 국어 공부도 별로 안 해. 근데 모의고사만 보면 쟤 맨날 1등급 나와. 이런 애도 있고, 어떤 친구는 국어를 열심히 해. 4등급이라서. 그런데 그 다음 모의고사 보니까 5가 나와. 이런 경우도 있어, 국어 영역은. 실제로 그런 의외성이 있는 과목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시간에 EBS 압축 특강을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3학년 1학기까지의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내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신의 시험 범위가 주로 이제 뭐예요? EBS예요. 그래서 수능 연계학습도 하면서 1학기 내신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은 잘 들으세요. EBS 같은 경우에 올해 선생님 EBS 교재에는 전작품 수록합니다. EBS 전지문 수록, 전지문 다 분석해 있는 그런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책이죠. 선생님이 딱 만든 책. 그 다음 세 번째, 시간 부족한 학생들 잘 들으세요. 모의고사 볼 때 45문제를 우리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되죠? 80분. 그러니까 못 푸는 거야, 시험장 가면. 시험장에 딱 가면은 이 시험지가 내 인생을 결정할지도 몰라. 그리고 되게 떨리고 한 문제 한 문제가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너무 소중해. 그래서 뭔가 문제 풀다 딱 걸리면 평상시에 아이씨 하나 틀리고 말어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집착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시험장에서. 우리는 현강이든 온라인이든 45문제를 무조건 65분 안에 푸는 연습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단순히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애들이 사실 국어 영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다 풀죠? 맨날 시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시간 줄이죠? 그럼 보통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읽어라. 또는 빨리 풀면 돼. 아니, 그런다고 애가 갑자기 빨리 읽게 되니? 그렇진 않잖아. 이런 수업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히트친 유명한 강의죠. 타임어택이라는 강의예요. 시간 단축 비법을 영역별로 문제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진행하는 이런 수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런 강의들 활용 잘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생님은 젊은 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안 보여? 나 몇 살이게? 보이는 그대로 말해봐요. 31살. 목표대학이 어디라고? 경희대? 넌 반드시 합격할 거야. 넌 붙을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보낸다, 너 경희대. 몇 살 같아요? 몇 살? 39? 가고 싶은 학교 어디야, 너? 자,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선생님들 모두 다 그렇겠지만
최신 트렌드, 국어 영역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거에 맞춰서 수업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비문학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추세니까, 그리고 융합 지문이 많이 출제되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히 프린트 몇 장 나눠주고 특강 이렇게 하냐고 교재로 아예 다 만들어 놨어요. 최고난도 비문학이라고 해서 리트, 피트, 미트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것들을 수능형으로 변형한 수업, 그 다음에 융합과 관련해서 융합 단독 수업 이런 것들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커리만 쭉 따라오시면 일단은 국어 연계에 있어서 공부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한 번씩은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개인 브랜드의 모의고사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온라인에도 사실 많진 않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거를 옛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들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업계 최고의 문항 출제료를 지급해요. 한 문항당 얼마씩 지급하고 이런 게 있거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문제집. 이 모의고사에서 작년 문학과 아까 비문학 보여줬던 지문들 이게 이제 다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영균 모의고사, 뭐 넘버 모의고사, 이건 시중 출판 교재, 이거는 선생님 단독 브랜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현장 학생들은 이게 이제 과제로 그리고 해설 강의 이런 것들 다 진행이 될 테고 온라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온라인의 맹점은 이런 거지. 현장 같은 경우에 쫙 걷어가지고 막 이제 막 숙제도 하고 숙제 안 했으면 막 엄마한테 문자 보내고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은 그게 사실 좀 힘들잖아요. 온라인 친구들 자기 관리가 생명인 겁니다. 자기 관리 잘하세요. 인강 완강률이 몇 프로예요? 선생님 강의만 해도 완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야. 완강률이 뭐냐면은 처음 시작 1강 해가지고 그거 끝날 때까지 다 듣는 거. 그 비율이 20%가 될까 말까래. 이게 무슨 얘기냐? 교재 다 사고 막 무한패스 이런 거 끊어가지고 다 들어버리겠다 이래놓고 1강 딱 듣고 아 강의 좋아 막 이러고 2강 아 괜찮아 3강 딱 듣고 4강부터 밀리기 시작해. 그리고 1년이 끝났는데 20강짜리인데 12강까지 들은 거야. 이런 친구들이 80%가 넘는다. 인강은 자기관리가 생명이다. 이거 명심하세요. 자, 다음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에 뭐 여기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강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꽉 찬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연계 수강률이 인강이나 현강이나 여기 높아요. 연계 수강률은 뭐냐면은 한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이후 추후 강좌를 쭉 따라가는 비율이 94.5%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제자들은 거의 갈아타는 법이 없어요. 빠순이 빠돌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딱 들으면 쭉 수능까지 가고 그 다음 결과를 잘 내는 편인데 올해 선생님 강의 슬로건 매년 이제 강의 슬로건 이런 게 있어요. 뭐 진심을 다해 가르치자. 어떤 애도. 또 올해는 뭐 아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자. 막 이런 게 있어요. 올해 강의 목표는 요겁니다. 간단 명쾌해. 내 새끼들 1000원 1등. 선생님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현강이든 온라인이든 어떻게 1000원 1등급을 받겠어. 그러면 나 내년에 재벌된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그 8등급짜리가 수능에서 한 개 틀리는 걸 보고 그리고 내가 속으로는 3년 더 공부해야 의대 간다 이랬던 애가 전국 수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되는구나. 선생님도 자신감을 얻었고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딱 하나야. 내 수강생 현강이든 여기 앉아있는 현강이든 니네 카메라 뒤에 있는 니네 온라인이든 내 새끼들은 1000원 1등급이다. 요 생각으로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나도 올해 수능국어 1교시에는 무조건 1등급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서로 이 합이 잘 맞아야 시너지가 올라가는 거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장 강의 학생들 선생님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도록 하고 온라인 수강생들도 커리표 잘 보면서 자기 관리 잘하면서 따라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올해 OT는 이 정도로 하고 본강의에서 봅시다.